오늘은 소리 없는 중독, 그 청소년 중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도를 높이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이 중독의 포커스를 좀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볼까 하고요. 청소년이 이제 그 실태를 조사한 것들을 보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수면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미국의 수면 시간을 평균 수면 시간을 보면은 초등학생들은 10시간에서 11시간,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을 보면 8에서 10시간 정도인데, 우리나라 그 학생들의 수면 시간은 평균 7시간에서 18분 정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한두 시간 정도가 수면 시간이 짧다라는 거고, OECD의 국가에서 보면은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 20분이라고 합니다. 22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더, 적은데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보는 건 여기 이제 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약 6시간 정도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입시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 대학 입시라고 하는 그런 관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면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성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능상의 문제도 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에서 잠깐 호주에 가서 한 1개월 동안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환학생으로 가서 했는데, 이 아이가 공항에 한 달 반 정도 다니다가 왔는데 훌쩍 진짜 10cm가 커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애가 너무 커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우리 여자아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기는 8시, 9시부터 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9시, 10시, 11시 뭐 이렇게 자던 것들을 조금 더 충분히 자고 놀고 이랬더니 성장이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그 활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좀 적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 이외에 운동 시간이 전혀 없는 아이들도 30%, 33%가 됐었고, 체육 시간의 평균 2.64시간 정도가 조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활동하는 것도 좀 줄고, 또 먹는 거는 어떠냐? 평균 아침 식사를 요즘 청소년들이 하나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꼬박꼬박 엄마들이 잘 챙겨 보지 않으면 또 아이들이 아침을 굶고 가는 경우들도 있죠. 뭐 늦잠을 자서 그렇기도 하지만 평균 4.8일 정도?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한 날도 6.49일. 그 중에서도 저녁 식사 중에 인스턴트나 삼각김밥 가편식으로 때운 날들이 한 이틀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상이나 수면이나 이런 활동들에 있어서 이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취약하다?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먹고 충분히 자고 놀고 충분히 놀아야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즘 이제 이 디지털 세대잖아요. MZ 세대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MZ 세대뿐만 아니라 요즘은 C 세대. 여러분들 채팅창에 C 세대가 뭔지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C 세대 아시는 분? 네, 이 채팅에 올라오신 분은 우리 각당에서 뭐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커피 한 잔 쏠까요? 네, 셀폰 세대. 아, 네네, 황선아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중독된 세대. 네, 코로나 세대. 이 2020년부터 우리가 2년 반 이상을 이 코로나 마스크 쓰고, 또 뭔가 디지털이나 이런 기기들을 많이 사용하게 됐죠. 아이들이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게 됐고요. 예전에는 뭐 이제 이런 바이러스나 또는 아니면 그런 뭔가 차단할 수 있는 유해물에 대한 유해
그 영상들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습을 위한 유튜브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온라인에 오는 다양한 그런 영상물들에 대해서 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인터넷이나 SNS, 문자 소통에 훨씬 능숙한 아이들입니다. 활자보다는 이미지가 시각화되고 있고요. 아이들의 손놀림이나 이런 마우스를 조작하는 것들은 우리 여느 어른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점점 사실은 예전에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집단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캠프도 있고 뭐 이제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는 1인화, 개인화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놀이 문화도 같이 어울리기보다는 혼자서 하는 그런 놀이들로 많이 축소가 이 여건들이 또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인터넷 환경에서 익명으로 뭔가를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용이해졌고 그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정체감을 형성해 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잘 해나갔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편차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학습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런 소통의 능력도 조금 더 차이가 더 많이 지게 됐다라는 부분이다.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Z세대, 밀레니엄 시대가 이제 지났어요. 밀레니엄 시대는 지금 2000년에 태어났던 아이들이 지금 23, 넷 정도 됐거든요. 이미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그 세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런 Z세대 같은 경우에 MZ 세대지만 닮은 듯하지만 닮지 않았어요. 이 그 출생 연도에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면은 1980년대에서 95년에 태어났던 밀레니엄 아니죠. 그 전의 세대죠. 1996년에서 2010년이 밀레니엄 세대와 MZ 세대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부모 세대를 보면은 우리 이제 베이비붐 세대에 있었던 1960년대생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약간 권위적이고 또 이때는 없어서 뭔가 그래도 열심히 살자. 그리고 열심히 살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그 시대입니다. 이때 결혼은 그래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때는 이런 컴퓨터 베이스의 어떤 정보 능력을 취득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싸이월드, 스타크래프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소비 패턴 같은 경우에도 돈 뭐 한 방에 소비하자 뭐 이런 세대였던 거에 비하면 이 Z세대, MZ세대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부모 세대도 다르고요. 세대가 이미 1970년대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뭔가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하고 모바일로 뭔가를 다 이루는 것들이 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쉽게 그래서 인스타나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이런 오프라인의 그런 교류,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가 조금 더 수월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뭐 욜로족이라고 하죠. 모으지 않고 그때그때 사용하는. 그래서 뭔가 우리는 지금 허리띠를 종여매고 뭔가를 하자. 그게 1960년대생들의 그런 그 소비 패턴이라고 하면은 이 이후의 아이들은 모아봤자 뭐 지금 그래도 집을 살 수가 없어.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어서 그때그때 그냥 지금 버는 거 쓰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회사 그만뒀다가 또다시 이제 그 여행 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 취업하고 이제 이런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이제 문제를 좀 보게 되면은 스마트폰 세대고요. 그리고 커스터머라이즈 세대라고 해서 뭔가 빠르게 그러니까 수행을 에 길들여진 세대.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다 뒤지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어제도 저는 이제 언니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뭐 쌀국수를 먹고 싶다고 뭔가를 주문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주문하려고 보는데 나는 배민을 많이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잘 못하니까 우리 아이한테 이제 시켜서 그런 것들을 좀 해 달라고. 근데 이 아이들은 뭔가 빨리빨리 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익숙해진, 그래서 뭔가 이 압축 경험의 그런 세대들이다. 그리고 정보가 너무 많아요. 쉽게 정보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업무도 굉장히 이것을 일순간에, 그래서 뭔가 내가 좋은 조직에서 일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일 잘하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예전에는 차곡차곡 내가 노력하고 지식을 쌓고 그래서 뭔가 결과물을 가져왔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정보를 빨리 취득하고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평가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좀 새로운 책임과 또 새로운 권한을 요구하는 세대다. 그러니까 이 요즘의 청소년들의 문제는 뭔가 이 평가, 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아요. 이 잣대들은. 하지만 내가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찬찬히 뭔가를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에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청소년 중독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제목에 소리 없는 중독이다. 그러니까 소리 없이 나도 모르게 손이가 언제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가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청소년 중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뇌를 좀 보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이 PFC가 전두엽이에요. 그다음에 감정의 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은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판단하고 뭔가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 전두엽은 5살 때부터 그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에는 아직 덜 발달이 됐고 이 감정의 뇌가 조금 더 빨리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그건 뭐 좌충우돌, 뭔가 충동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는 특성들이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전두엽이 완성되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24살 때가 될 때까지 이게 진행형이다. 어느 정도 성인이 될 때까지도 이 전두엽이 그 발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서 제이지드라고 하는 분이 그 연구를 했는데요. 뇌가 사춘기에 완전히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이게 아이들이 뭔가 컨트롤하고 뭔가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다 형성되지 않은 거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선 뭐 운전하는 거나 지금 뭐 16세, 18세부터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한국에서도 18세 이상이면은 다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이게 다 조금 충동적인 그런 조절이 안 되고 있는데 좀 이르지 않냐, 이런 주장들을 이 부분이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 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냐면 이 뇌의 보상 회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 즐겁다고 느끼시나요? 어떨 때 즐겁다고 느끼시죠? 어떨 때? 내가 밥을 맛있는 거 먹었을 때, 그리고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즐겁게 느끼시고, 또 내가 어떤 성취를 했을 때 그럴 때 즐겁게 느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즐겁다고 느끼는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게 되냐면, 여기에 보면은 복측피계령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복측피계령. 여기에서 이제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 그 뭐
뭐 스테이크를 먹었다? 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했다. 그랬을 때 이 복축 피계령에 영향을 받아서 그게 정보가 측자액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파민이라는 것이 방출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파민이 발출되면서 내가 즐겁고 쾌락을 느끼고 그게 보상회로인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이나 또는 아니면 이런 약물에 빠지는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이 보상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다가 내가 한번 술을 먹어 봤어. 그랬더니 짜릿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 그다음에도 내가 자꾸자꾸 그것을 찾게 되죠. 근데 맛있는 음식도요. 여러 번 먹다 보면 어떤가요? 식상해집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그것을 조금 더 먹어야 더 강하게 더 하이얼 점점 더 높은 기본을 맛보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을 먹게 되거나 하게 되는 것들이 이게 인제 중독성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음주나 청소년 도박, 청소년 게임을 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자꾸자꾸 자극을 원해요. 즉각적인 어떤 만족을 원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먹었는데 그 기분을 맛보는데 뭐 한 하루 있다가 그러다가 이 취기가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가 술을 먹지는 않겠죠. 이거는 바로 0.5 초, 0.1초 만에 내가 먹으면 그 짜릿함이 오기에 되거든요. 게임을 할 때도 내가 막 해서 그 아이템을 올리고 뭔가 전진해서 부수고 뭐 이러다 보면 그 짜릿함을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점점 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도파민의 방출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음주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인제 자꾸 도파민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중독이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어디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청소년 발달이나 성장이 늦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 그리고 전염성이 있다. 우리 친구들이 술을 먹는 친구를 만난다, 게임을 하는 친구를 만난다, 도박을 하는 친구를 만난다. 그러면 거기에 1년 안에 영향을 받아서 이 아이도 흡연이나 음주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비율들이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떨 때 내가 술을 먹냐?" 또 그랬더니 호기심으로 또는 뭐 인제 그 음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의 친척들의 그런 권유도 받고 친구들의 그런 권유도 받아서 그리고 뭐 희노애락 가운데 다 있죠.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뭐 이럴 때 술을 많이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음주에 대한 이런 폐해들을 보게 되면은 어렸을 때 14세 이전에 술을 먹었을 때 이 성인이 되어서 알코올 의존율을 보이는율이 47% 이고요. 20 세가 넘어서 음주를 시작했을 때는 4%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시기가 한 해 한 해 늦어질 때마다 알코올 의존에 걸릴 확률들이 점차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안 먹으면 좋고 안 하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면 20세 이후 대학에 입학해서나 그때 뭐 이렇게 경험하도록 하는 것들이 지도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인터넷들을 쪼끔 보게 되면요. 인터넷은 뭐 사이버 공간 아까 인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인정받고 이 오프라인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온라인에서는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무풀이래요. 내가 채팅 뭐 인제 카카오톡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싸해. 그러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런 이 인터넷의 어떤 그런 특성들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그 인터넷상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 없이는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게임이 이 청소년들의 문화에 자리를 많이 잡고 있고 그냥 일상에 그게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런 폐해들이 있을 수밖에는 없는 거죠. 뭐 수면이 부족하다거나 이제 인터넷 중독에 걸리게 되면은 뭐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잔다거나 또 이런 창의적인 것보다는 인터넷에 자료를 찾으면 다 있으니까 굳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금방 얻게 되는 얻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어요, 예전보다. 그래서 내가 손으로 쓰고 뭔가 암기하고 막 이랬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정보를 빨리 찾고 그것을 내가 암기하는 그 능력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터넷 중독의 인제 그 큰 증상 중에 시간을 왜곡하는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인제 '한 30 분만 해야지. 한 10 분만 해야지.'라고 했지만 30 분이 훨씬 넘어서 1 시간, 2 시간을 하고 있다거나 또는 아니면 1 분만, 1 분만. 그리고 내가 인터넷을 하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그 화면들이 또는 그 게임이 내 머릿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인터넷 중독의 특성들이죠. 그런 강박적으로 사용을 하고 내성이나 금단이 있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오게 되고 또 그래서 어떤 신체적인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이제 한번 보게 되면요. 인터넷 중독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게임을 주로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사이버 섹스 뭐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아이들 또는 이메일이나 이제 문자 메시지가 늘상 거기에서 이 용어들도 굉장히 이렇게 단축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우리는 잘 모르는 단축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웹 서퍼를 이용해서 멈출 수 없는 내가 계속 그 사이트를 넘어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채팅 중독이 있고요. 그러니까 중독에 인제 이런 유형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 우리 자녀는 또는 아니면 내가 만나는 그런 청소년들 가운데는 어떤 유형들이 쪼끔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중에서도 이 유형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유형별로 보게 되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성취형, 탐색형, 분노 공격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그것을 자꾸 아이템을 사고 뭔가 순위가 올라가는 데 쾌감을 느끼는 그래서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게임을 잘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게임의 장단점을 알고자 탐색하는 유형들이 있고요. 또 게임에 지는 것들을 못 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만 하면 딱 나오고 또 거기에서 뭔가 다른 사람이 하는 그 게임의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하거나 또는 아니면 뭐 중간에 나가 버리거나 컴퓨터를 꺼 버리거나 뭐 인제 이런 뭔가 그 안에서 그런 화를 분출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인제 비행 청소년 같은 경우에 우리 인제 뭔가 우리가 만나는 보호관찰소에서 만나는 아이들 가운데 요런 성취형이나 분노 공격형의 아이들이 쪼끔 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계형이나 소유형, 여가형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나나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유형들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거기서 소소하게 친구들 사귀고 채팅하고 문자 보내고 이런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 하는 여가형 그리고 아이템을 자꾸 모으는 이게 수집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양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 아이들의 그런 게임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접근해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박의 특성이에요. 청소년 도박. 뭐 요새는 모바일로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의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도박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다리 게임, 소셜 그리프 또는 뭐 이렇게 어 뭐죠? 홀짝 게임 요런 것들이 인제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이들이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경우도 80%나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도박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돈을 따기 위해서."라는 아이들이 42% 래요. 그러니까 호기심 때문에도 있지만 돈을 따서 '내가 용돈을 좀 풍족하게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부모님들이 또 잘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오랫동안 인제 그 도박을 한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니까 "용돈보다는 용돈 가지고는 이 도박을 할 수 있지 않다. 친구에게 빌린다. 금방 내가 갚을게." 이래 가지고 자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아이들이 39% 이고요. 범죄에 감담하거나 또 가족의 돈을 훔친다라는 응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도박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이 게임을 하고 이것을 도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념 있게 봐야 되고 어떤 게임을 하고 어떤 유형의 이런 도박성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부모님들이 또는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만날 때 한번 스크리닝을 한번 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 뭐 화가 나기도 하고 성격이 변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참을성이 없다." 뭐 인제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호소를 하죠. 지 말을 안 듣는다. 내 말 그러니까 자꾸 큰 소리가 난다. 갈등이 잦아진다.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집을 자꾸 나가고 또 혼자 있으려고 하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문을 열지 않고 이게 인제 부모님들에게는 속이 터지는 일이죠. 그리고 맨날 인제 이 안에서 뭔가 왕따 스타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그런 게임의 그 안에 그런 세계에 갇혀 있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와의 그런 인터랙션이나 대인 관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 현실 구분이 또 어렵죠. 그래서 게임인지 현실인지 모르게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인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게임의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그런 게임들을 보면 거의 치고받고 싸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실제 내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엽의 발달이 늦어짐에 따라서 충동성이 더 높게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내가 현실과 지금 이게 게임의 세상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사고가 발생할 확률들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 인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정신질환과도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인터넷 중독, 뭐 게임 중독 또는 아니면 이런 알코올 중독 뭐 이런 중독의 부분들이 같이 겹쳐 나타나는 교차 중독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릴 때 ADHD 진단을 받았는데 좀 산만하고 뭐 아이들이 인제 좀 소란스럽게 다니던 아이들이 중독의 문제를 가지는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 우울감을 호소했던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초등학생에서 인제 많이 나타나고요. 청소년에서도 이런 ADHD나 우울증의 그런 소인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이런 중독에 알코올 이나 인터넷 중독 이런 과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정신질환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인제 포비아라고 하는 사회 공포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봐줘야 되냐면, 이 아이가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같이 살펴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치료해야, 그래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아이들이 이런 중독의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게임한다고 해서 다 중독인 건 아니에요. 자기가 얼만큼의 그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물음에 본인들이 답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아이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근영 선생님하고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 계시는 선생님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분의 이제 강의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따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랭키즘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한 자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구분한다. 거기서 권력이 남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인종주의나 성차별주의, 계급주의, 가불관계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는 만연하게 지금 있다. 이런 차별이나 능력주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나는 한국인의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살짜리 그러니까 용진이라고 하면 용진이가 매주 원어민 선생님하고 영어 과외를 하게 됩니다. 놀고 싶지만 영어 유치원에 가야 되고요. 친구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말에 꼭 참습니다. 10세가 돼서 또 이제 여기 세롬이라 그랬는데 학교에 가자마자 수학 영재 학교가 이제 끝나면 그 학원을 가야죠. 수학 영재 교육원에 가서 시험을 위해서 학원을 갑니다. 또 중3이 되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고등학교를 또 가야 되니까 내가 이제 이것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로나 미래를 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어떤 기대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은 학원이나 또는 아니면 고등학교에 가기려면 특목고나 자사고는 지금 사라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엘리트 고등학교가 있고 뭔가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뭔가 학원을 다니고 그래서 시험을 치고 그것을 대비하고 그러면서 계속 시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대학 가면 시험이 끝이 나나요? 취업이 있죠. 취업하느라고 또 취업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취업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 이제 끝입니까? 요새는 이제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또 가려면 공무원 시험 또는 자격 시험 뭐 이런 것들의 시험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끝이 나나? 우리 조금 이제 슬픈 얘기인데 인제 50대 중반 제가 인제 그 60 년대 고때 인제 그 세대인데 인제 친구들이 거의 다 은퇴를 많이 하는 시점이죠. 그러면은 또 은퇴 이후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 자격증을 취득하러 갑니다. 그래서 뭔가 소방 안전 관리사 또 우리 제가 친구의 남편이 전기 관리 근데 그거는 진짜 그분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취업하셨어요. 전기 관리 자격을 따셔 가지고. 그래서 50대 중반에서 다시 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재취업에 성공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경비원이 되기 위해서 뭐 주택관리사를 해야 되겠다. 뭐 인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우울한 얘기지만 우리가 영유아부터 학원 또는 아니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한국인의 삶을 산다라는 거는 그 길목길목마다 시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게 시험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똑같이 답습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 요새 이제 이 아이템이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더 좌절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거기로부터 도피하고 그냥 게임의 세계에 갇혀 있거나 도박의 세계로 가게 되고 쉽게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그 돈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면 리터러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들어가다 보면 게임을 접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카톡이라든지 SNS 다양한 그런 정보들이 물밀듯이 오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리터러시의 그런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거죠. 리터러시라는 말이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는 이런 컴퓨터를 활용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컴퓨터 활용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바일 기기들이 나왔고 소셜 미디어로 이런 SNS 그 페이스북, 인스타 뭐 인제 이런 다양한 뭐 인제 배달 시스템부터 쿠팡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정보를 다루고 가공하는 일의 범위까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그 확대 안에서 이것을 지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또 서로 그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사실은 이 게임이나 도박에 있어서는 이 자율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스스로 끊을 수 있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인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디지털 게임이라는 지적인 도구를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만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구성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요새 미디어와 관련된 그런 그 학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뭐 미디어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 또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를 구축하는 것, 뭐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들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렇게 수시로 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타협하고 협동하는 그런 능력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 리터러시에서 지식이나 태도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술이 아니라 내가 도박을 하는 기술 또는 게임을 하는 기술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지식을 내가 가져갈 거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는 어떤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떤 기술들을 더 습득하면은 나의 삶에 그것들이 녹여 나와서 아이들에게 자기의 어떤 성장이나 목표에 이뤄갈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율성입니다. 잔소리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부모님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잔소리입니다. 그 문헌을 찾아보면요. 부모님의 간섭이 많은 아이들 가운데 이런 게임 중독이나 도박에 그 취약한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높여줘야 돼요. 자율성. 그것도 뭔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꾸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애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하라면 정말 더 삐뚤어 안 하게 되잖아요. 우리 다 어렸을 때 그 성장하면서 겪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청소해라 하면 청소하기 싫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괜히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하기 싫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 습관을 내면화하는 행동 규범들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어떤 보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보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이가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영유아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영유아기에는. 어 어쨌든 부모님에게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기, 청소년기가 되면서부터는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셔야 되고, 설사 그것이 뭔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느끼더라도 그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자녀가 실패하는 것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패하는 건데 내가 실패하는 것들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또 가르쳐야 되냐면 그런 조절하고 자율성을 또 가르치고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뭐 인제 뭐 아까 1 분만 또는 아니면 자꾸자꾸 하다 보니까 30 분이 1 시간이 되고 시간이 맨날 부족해. 왜 부족한가요? 내가 계획하지 않고 또는 아니면 거기에 몰입이 되고 거기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너 이거 하지 마."가 아니라 너와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엄마랑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그 이야기하고 뭔가 너에게 그것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시간을 같이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하는 그 뭐 운동을 하든 식사 시간을 갖든 그런 시간들을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시간 관리 기술들을 가르쳐 주고 먼저 할 일들을 하고 얼마든지 게임해. 근데 요거 먼저 하고 그러고선 하자. 그래서 중요한 일부터, 그리고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균형적으로 가져가자. 이런 얘기들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먼저 넣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죠. 뭐 이런 가족, 일, 또 습관, 또 인제 나의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먼저 중요하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넣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시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 주시면 무엇이 먼저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해 보자 우리. 그래서 아이들에게 요런 역할들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가족들에서 나의 역할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학생이라면 또 직장인이라면 또 그 자리에서 잘 그것을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제 그 아이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가장 많으냐면 인제 인터넷 중독이나 이런 도박, 이런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감정 통제가 잘 안 되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현대의 아이들이 이런 감정 조절에 실패를 하고 있고, 그것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져오게 하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어떤 언어 패턴들, 그런 것들이 또 부메랑이 돼서 이 가족들한테 상처를 주고 가족이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게 이렇게 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청소년들의 그런 특성이다. 뭔가 이렇게 우구탕탕, 우당탕탕, 뭔가 그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내면의 어떤 그런 증상들, 그런 특성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좀 품어주는 거, 그리고 받아주는 거, 그리고 견뎌주는 거, 또 지켜주는 거,
우리는 해야 되는 것들이 이 네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잔소리 금지. 잔소리하지 않고 그 청소년들에게 그 어떤 자기의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아 그랬구나.' 우리가 반영적 견책 여러분들 다 배우셨잖아요. 그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고 또 인간적으로 청소년이기 때문에 뭔가 "너는 청소년이고 나는 어른이니까." 이런 권위가 이제는 통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1대1로 존중해 주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주고 경청해 주고 받아 주고 그리고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당탕탕하고 막 오는 것들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마음.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언제까지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서가 있는데 호주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27살 된 지금 대학생이죠. 그러니까 5 학년을 다니고 있어서 이제 대학생인데 그러니까 전공을 2 개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라는 거 다 하고 뭐 이 정말 착한 아이 그리고 예스. 근데 지금 사춘기가 왔어요. 뭐든지 지금 반대 막 인제 그 반대에다가 화내지 짜증내지 뭐가 자기 맘에 안 맞으면 화내지. 그러니까 인제 이 동서가 너무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맨날 그러니까 이제 싸우고 그래서 그래서 좀 참아 줘야 된다. 얘가 인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노력하고 이민 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 맞춰서 인제 잘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억울한 거지. 그래서 지금 막 우당탕탕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받아 줘야 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걔가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쪼끔 기다려 보자. 얘기해 볼게." 이 견뎌주는 힘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필요합니다. 참을인 석자가 아니라 참을인을 한 100 번은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아이들을 지켜주고 하는 것들이 부모님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러면서 아이들이 독립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이뤄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